현장에서 제일 바쁘게 학생들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전형 입시 강사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방학 중이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12명씩 상담했거든요. 지금 이제 방학 거의 8주 동안 12명에서 13명을 하루에 상담을 해서 8주 정도 상담을 해서 겨울 방학이 끝나거든요. 그나마 이제 강의가 토요일이라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보냈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잠재되어져 있는 역량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제 손을 거쳐서 대학을 간 학생들의 공통점이 대학 생활을 아주 재밌게 합니다. 엄청 재밌게 해요. 그래서 의미 있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난해한 이야기고 사실 복잡하고 사실상 큰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예요. 입시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상당히 크시죠? 그래서 그 입시에 대한 두려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면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까지 만들어내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와 관련돼서 주변에서 들리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다 거짓말입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제 손에 길러지는 아이들은 어제 이제 상담한 학생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죠. 1학년 때 국어 5등급, 1학년 1학기 때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6등급. 그리고 제 프로그램에 들어왔고 여름방학 때부터 제 프로그램에 들어왔고 1학년 2학기가 끝나 딱 6개월 만이죠. 6개월 만에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을 만들었어요. 6개월도 아니죠. 6월달, 7월달, 8월달에 들어왔으니까 8월달부터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해서 12월달까지 한 4달, 5달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어떤 이야기든지 아이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대학을 보낸 학생, 그러니까 지금 고3들 말고 올해 대학을 간 신입생들 이야기를 중에 이제 보낸 학생들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 수학 4등급, 1학년 때 수학 4, 국어 4, 영어 4, 444 학생. 사실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우리가 4등급한테 공부를 잘한다고 하진 않아요. 다들 표정이 왜 이렇죠? 무서워서 그러신가? 1학년 때 수학 4, 영어 4, 국어 4인 대체로 보면 한 35% 정도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랑 2학년 때 만났거든요. 재작년에. 3년 전이네요. 벌써 이제 2025년이니까. 2학년 제 수업을 듣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막 발현시키기 시작하고 이 아이도 거기에 호응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2학년 끝날 때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남학생이에요. 그 학생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들아 너 1년 동안 널 지켜봤는데 2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까 수업하면서 1년 동안 널 지켜봤는데 넌 될 놈이다. 444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줬고 잘 성장해줬으니 선생님은 널 고대로 보내야겠어. 그러니까 문과예요. 제가 문과 선생님이거든요. 경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널 고대를 보내야 되겠으니 넌 오늘부터 미적분을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목동이잖아. 또 이제 다들 한 선행 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문과 학생한테 오늘부터 미적분을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시작해서
2말 3초를 만들면 2등급 끝자락 3등급 초반을 만들면 내가 널 그대로 보내준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못 간 학생이 빵명이거든요. 이거 조건을 달성시키면 무조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딜 했죠. 학생이 선생님 저 문과인데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해야지. 너랑 나랑 생각이 좀 다른 거야. 네 생각대로 갈래? 내 생각 따라올래?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상담은 없다? 아니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12월 20 며칠부터 미적분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문과 학생이니까 선행제로 당연히 미적분 할 생각 아무도 안 하니까 선행제로 이 아이가 시작을 했고 놀랍게도 이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국어 1, 영어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1 그리고 미적분 대망의 미적분을 1을 받았어요. 딱 5개월 반 6개월 정도 공부한 셈이죠. 딱 그거 공부하고 미적분을 1 딱 찍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쫙 저한테 자신만 많은 표정으로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 미적분 1을 확인하고 난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2등급 끝자락을 만들어 오면 고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1등급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높은 대학을 보내야죠. 그래서 그 아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습니다. 1학년 444 불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제 기록은 4등급이 아니고 6등급이거든요. 1학년 수학 6등급 서울대 사회학과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누구든 가능해요. 공부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척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선행을 하면 더 심각해져요. 선행을 하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론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돈 줘해요. 맞죠? 맞잖아요. 당신 자녀가 수학이 안 돼요.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학원 다녔잖아요. 성적 올라요? 안 오를걸요? 그렇게 성적 오를 것 같으면 돈 많은 순으로 성적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치동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1번지라고 이야기하는 대치동에서 한 달에 과외비, 학원비 뭐 이래가지고 한 500 쓰는 애들이 수두룩이거든요. 한 달에 500을 쓰는 애들이 수두룩이에요. 걔들 4등급, 5등급 맞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 부속고등학교는요. 대학을 잘 가요. 제가 잘 보내거든요. 의대도 제법 가고 의대도 이제 제가 손대기 시작하면서 가기 시작했고 서울대 스카이 전교생의 한 18%가 고대 1단계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잘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 학교가 전국에서 딱 하나 있는 고등학교거든요. 수시로 서울대 7명, 정시 0명 이런 고등학교가 전국에 하나 있거든요. 놀랍죠. 졸업생들의 그 전체 칸의 입시 결과의 90% 가까이가 재학생 수시예요. 정시 없어요. 놀랍게도 이 자식들은 공부를 못해요. 의대를 가는데도 공부를 못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입시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순간 실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질문을 해볼까요? 표정이 다들 좀 이상한 것이 왜죠? 여기가 어두컴컴해서 그런가? 저희 강의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아직 학년이 안 올라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 손 들어볼까요? 맞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리세요.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 네. 그럼 나머지는 뭐죠? 초등학교 학부모님 그럼요. 다행히 몇 분 안 계세요.
계시는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긴장감이 조금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아직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죠. 대부분 다 오면 이래요. 저랑 상담하면 1학년 때 상담하면서 아 그렇구나 너 어디 갈 거야? 저 의대요. 2학년 때 상담하면 선생님 생명과학 현실을 깨달은 거죠. 3학년 때 상담하면 저를 꼭 손을 잡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선생님 대학만 보내주세요. 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수능 브리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날 실제 수능이 치는 날 언론 기자들 앞에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제 브리핑을 해요. 저랑 이제 몇몇 EBS 선생님들이 브리핑을 하게 되고 수능 브리퍼로 활동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수능에 미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분석하고 언론 보도자료 만들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한 학생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이 지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1년 동안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진짜 멍 때리고 있어요. 제가 성격이 여기서 막 유쾌하고 발랄하고 막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학생들한테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아무도 못 자요.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한 번 자면 이제 거의 지옥을 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도 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창밖을 보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1시간 동안. 멍 때리는 건 뭐라 하지 않아요. 멍 때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멍을 잘 때리는 애가 누구냐면 그 랩하는 가수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놈 졸업생인데 지금 엄청 유명해진 제가 연예인 이름을 못 외워요. 상섭이 그놈의 새끼는 진짜 멍 때리기 대마왕이었거든요. 하루에 학교에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놈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죠. 어쨌든 그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던 놈이 제가 수능을 끝나고 브리핑 끝나고 딱 가서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칭찬해 주려고 뒤로 갔죠. 그래서 문제 막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길래 칭찬해 주려고 뒤로 갔다가 깜찍한 걸 봤지 뭐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 아름다운 인테그럴들을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제가 딱 칭찬을 하다가 진짜 아무 생각이 갑자기 안 드는 거예요. 얘 뭘 하고 있는 거지? 예비고 3인데? 이걸 한참을 보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웃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인테그랄의 의미가 뭐게요? 대학 가고 싶다예요. 대학 가고 싶다고. 지금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대학 가고 싶은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저게 되게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봐야 인터벌을 그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입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본질이 뭘까요? 입시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본질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본질입니다. 입시의 본질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명하면 사실 대학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왜 대학을 그렇게 잘 보내겠어요? 전 본질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저 요즘 1학년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 상담하면 너 대학 어떻게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여기도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망했고 제가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죠. 부모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그 개별 고등학교 안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는 11%밖에 안 돼요.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 89%는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뭔가 좀 이상한 체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거기였거든요. 아니 왜 3등급 이하는 대학을 가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다수는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신을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90% 학생이 내신을 망하거든요. 그리고 7% 학생들 생각해 봅시다. 2등급 7%. 그 학생들은 자기가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할까요? 못 봤다고 생각할까요? 못 봤다고 생각해요. 그죠? 조금만 더 했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1등급 아이들은요? 조금만 더 했으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 결국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 그럼 너 내신으로 대학을 안 가면 어떻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쌤 학교 활동도 없고요. 안 되겠고요. 큰일 났네요. 대학을 가는 게 불가능해요. 방법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하세요? 포기하죠. 지금 집에 있는 아들들, 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아무리 짱구를 돌려봐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포기요. 딱 포기하게 돼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미칠 것 같잖아요. 저 자식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서는 안 돼요. 많이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더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사회의 분위기라서 그래요.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다는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키워진 과정들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도전을 해서 성공하거나 잘할 것 같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않아요. 딱 간제 보거든요. 애들이 각을 보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도하지 않아요. 지금 그 성적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이 이미 꺾였거든요. 마음이 꺾였는데 공부를 잘한다? 불가능해요.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막 상담하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꺾어진 마음 펴거든요. 무슨 소리야? 선배들 봐. 쫙 되잖아. 그게 필요해요. 꺾여진 마음을 세워주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애가 난 도저히 해도 안 될 것 같아. 출구가 없어. 방법이 없어.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딱 때려보면서 뭐라고 그러게요? 야 공부해! 그럼 꺾여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꺾이죠. 그래서 손을 놓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세워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인터그럴 그리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 거냐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목적을 부모님 잘 생각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1번 1번 아들내미 딸내미를 보면서 목적을 잘 생각하세요. 아들내미 딸내미를 보면서 내 화를 푸는 것. 공부야! 화가 풀렸잖아?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보는 거. 3번 대학 보내는 거. 어떻게 목적이세요? 3번이에요. 3번.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의 목적은 3번이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이 자꾸 공부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방법이 틀렸다고요. 이미 쟤들은 지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 다른 데 와 있나? 지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방법을 찾아요. 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여학생 중에 하나인데 올해 대학을 잘 갔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달에 상담을 했는데 근데 걔가 219번이었어요. 노크한 횟수가. 그때까지 본 최고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송파에 있는 5555555 학생이요. 진짜 마치 의도한 것처럼 전 과목을 5로 쫙. 저도 그런 학생 처음 봤거든요. 5 말고는 아무 숫자가 없어. 전부 다 5야.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랬는데 걔가 핸드폰을 저한테 이제 2시간 상담하고 엄청 울고 핸드폰과 패드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애가 막 탈진하려고 말라 이런 상황에서 집에 갈 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짠하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거 다시 받아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진작 이랬어야 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거 아니면 답이 없고 자기 뭔가 할 게 없거든요. 핸드폰이 재밌어서 핸드폰이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 무료한 시간들을 뭔가 때워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학생들이 맨날 핸드폰에 중독되어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재밌어하고 아니에요. 걔들은 자기의 삶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관점 차이거든요.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통로를 못 만들면 나중에 듣는 소리가 있어요. 방법을 못 찾아준 학부모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정시로 대학 간대요. 진짜 멋있다 그죠? 진짜 정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 진짜 멋있는 놈들이에요. 전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5 수능을 기준으로 전국 의대가 국어 100분이 그죠? 원점수로 봤을 때 전년도에 의대 마지막 학생이 전국 의대 마지막 학생이 몇 점이냐면 3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탐구 네 과목에서 300점 만점에 292점이에요. 292점이 전년도 전국 의대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291점은 의대를 못 가요. 이제 다음 달 2월 초에 발표 나거든요. 정시 발표 나잖아요. 291점 의대 못 간다니까요. 원점수 기준으로. 그러면 원점수 기준으로 292점이면요. 수능에서 4점짜리 2개 틀린 거예요. 국어 4점짜리 하나, 수학 4점짜리 하나. 끝. 걔들이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정시로 대학을 간대요. 수학에서 10개 틀리는 놈이. 답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학생들은 정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환상 속에 이상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뭔가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가야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그죠? 근데 가능하냐고요 그게. 전년도 수험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수험생은 수능을 본 학생, 실제로 응시한 학생은 52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수능을 본 학생은 46만 명이거든요. 46만 명 가운데 재학생이 30만 명이고요. 재수생이 16만 명이에요.
재수생이 16만 명이라고요. 쉽지 않다니까요. 내년 2026 입시에서 재수생 17만 명 넘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가는 2027 입시 18만 명이에요. 재수생. 대망의 2028 입시 중3 학부모님들 이제 졸업식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미안하게도 최근 이제 요 근래 한 10년 내에 2028 입시에서 재수생이 가장 많을 거예요. 재수생이 빵 터지는 애거든요. 왜요? 되게 단순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미적분을 배운 아이들이고요. 지금 중3은 미적분 안 배우고 수능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고1들은 물투, 생투, 지투 중에 최소한 한 과목 정도 들어요. 물화생지도 듣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중3들은요. 투 과목 하나도 안 할 거거든요. 어려운 걸 배운 학생의 수능과 쉬운 것만 배운 학생의 수능의 경쟁이에요.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고1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재수생이 빵 터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대가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 2028 입시 전형 발표하면서 정시비율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되게 단순해요. 대학의 입시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죠? 우수한 학생을 만들면 돼요. 되게 단순한 답이다, 그죠? 다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님들 우수하다라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우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여기 우수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단어예요. 객관성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우수함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입시는 꽝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부모님들 사장님이에요. 알바를 뽑아야 돼요. 어떤 알바를 뽑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장님마다 뽑고 싶은 알바가 다르겠죠? 네, 그게 우수함의 기준이에요. 선발 기준이라니까요. 선발 기준이 선명한 거예요. 그건 대학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시하고 있는 걸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을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언론에서 뭐 어렵고 막 복잡하고 거짓말이에요. 10년 전 입시는 복잡했어요. 왜? 전형이 엄청 많고 막 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했거든요. 근데 지금 입시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재학생이니까 일단 정시는 뺍니다. 왜? 대학생이니까 정시는 뺍니다. 왜?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를 이야기를 하면 정시로 스카이를 가는 학생의 70%가 재수생이에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 전체를 평균을 해보면 75%가 재수생이에요. 전년도 올해 입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올해 정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전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하면 의대 85%가 재수생이에요. 정시로 가는 아이들 중에서 울산대 의대 전원 재수생, 충북대 의대 전원 재수생, 다 재수생이에요. 85%. 그걸 모르니까 자꾸 막 정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나 봐요.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수능은 일단 패스. 쌤, 아들내미 딸내미가 지금 고3 올라가는데요. 그것도요. 그래도요. 정시 준비해야죠.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시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루 14시간 공부예요.
내신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내신 근데 문제가 있네.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11% 학생들만 우수하다고 인정받아요. 게다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제가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잖아요. 저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산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서울 학생 학부모를 만나면서 되게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상담을 많이 했어. 그래서 너는 서울에 있는 여기 말고 충북대, 부산대 이런 데 가면 되겠다. 그렇군요 선생님. 전 인서울 할래요. 서울 바깥에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아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전 이런 것도 진짜 질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본질적으로 가장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이에요. 제가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애들하고 상담하는 것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질문이거든요. 바닥까지 긁어냅니다. 질문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내신은 논술로 넘어가면요. 전전년도 논술이 최고의 경쟁률을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입시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논술 인하대 의대 666대 2 어마어마하죠. 5명 모집하는데 4,000명 가까이 왔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수학을 잘해요. 왜냐하면 지금 논술은 다 수학이거든요. 이과 논술은 수학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럼 수학 논술을 생각하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 하나에는 무조건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가 4,000명인 거예요. 실제로 수능에서 수학 한 개 다 맞고 한 개 내지는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2개 틀린 학생까지가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돼요. 매년.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거예요? 재수생이에요. 논술은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재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재학생이 가장 유리한 방법은 학종밖에 없어요. 왜요? 학종은 재학생 합격률이 90%거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대학 전체를 통틀어서 재학생 합격률이 평균이 90%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재수생은 대학마다 거의 어느 암묵적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수준으로 뽑아요. 대학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85%에서 95%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재학생들한테 학종은. 이제 그 다음에 학종에 대한 오해들만 없으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을 가는 방법은 각각이 4가지 패턴에서 준비해야 될 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수능을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능 성적.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성대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요즘에 다 뭐 하고 있냐면 수능에다가 정성적인 평가나 정량적인 평가를 넣거든요. 학생부를 넣든지 내신 성적을 넣든지. 서울대는 학생부를 넣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는 학생부에 내신 성적만 넣어서 정량적인 정량평가 2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내신은요. 내신 성적, 면접,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요 근래 상위권 대학 전체에서 학생부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게 가고 있고요. 논술은 논술 역량과 수능 최저. 그 다음에 학생부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부 그리고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역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6만 명이 수능을 봤고요. 어떤 대학을 보내시길 원하세요? 어머님? 스카이 몇 % 학생이 가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어디 가서 또 앞에 안 앉으실 텐데 왜 뒤에 있는 학부모님들 괴롭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멀어가지고 그죠? 몇 % 학생이 갈까요? 큰 소리로 외쳐봐요 우리. 시작. 5%? 네. 어머니 혼자 대답하시고 이러실 거예요?
너무 상처받아요. 을지약수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대략 한 1.9% 학생이 가요. 스카이까지가 4% 정도의 학생이 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스카이를 보낼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다니까요. 왜? 4% 학생이 간다니까요.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지약수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5가지의 의학 계열에서 1.9%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1.9% 학생이 빠지고 난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해서 4% 학생이 가요. 근데 여기 나온 이 4%라는 숫자가요. 안타깝게도 수시와 정시를 합친 거예요. 정시로 기준으로 하면요. 정시로 갈 겁니다. 스카이 몇 퍼센트요? 2%요. 수시로요? 2%요. 의대를 갈 거예요. 정시로요. 의치약수완 정시로요. 0.9%요. 치약수한 빼고 의대만 빼면요. 전체에서 0.9% 학생이 가요. 쉽겠냐고요. 엄청 어렵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적은 수의 한 줌의 학생이 가는 거예요. 이 한 줌의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만 이 한 줌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 있는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되게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아들내미 딸내미의 성적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라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기별 성적 쭉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성적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한번 크게 바뀔 때가 있죠.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놈이 고등학교 가면 왜 이렇게 멍청해지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한다면 우리 뇌가 학습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부모님이 보세요. 부모님은 지금 4% 학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전 이 욕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다만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4% 학생을,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생을 빼고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4% 학생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으세요? 부모님의 전략은 4%짜리예요? 아닐걸요? 부모님은 4%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하세요? 전혀 아들한테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죠. 그거 한 95% 학부모가 하는 말일걸요? 그 전략이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4% 학생 학부모가 될 수 있지? 라고 어떤 4%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발이 여기에요. 뇌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대학을 잘 보내고 공부를 시킬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뇌과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문과에도. 그래서 뇌과학 논문들 읽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놈이 신경세포예요. 우리 뇌에서 놀고 있는 신경세포. 이 놈이 뭐냐면 시냅스라는 놈이에요. 시냅스와 시냅스가 연결되면 신경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뇌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망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줄 안다라는 건 뇌가 신경망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라는 게 뭐예요? 모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배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운다라는 것과 학습이잖아요. 배운다라는 것과 자기가 익히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배우고 이전에 모르는 걸 듣고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고
내가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놀고 있는 신경세포를 포섭해가지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 몸에 어떤 게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게 생기는 거니까 고통스러워요. 우리 어떤 근육 만들려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뇌에서 근육 만드는 작업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뇌는 알이 베길 수 없잖아? 뇌에 알 베기면 좀 웃길 것 같잖아요. 뇌에 알을 베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 알 베기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머리가 찌끈찌끈거리는 걸로 나타나요. 열난다고요. 뇌를 많이 써가지고 뇌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려가지고 막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막 피가 엄청 빨리 돌아야 돼요. 애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좀 이따가 방에서 기어 나오잖아. 뭐라고 해요? 열심히 너무 공부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아파서 잠깐 쉬었다. 5시간 쉬고 막 이래서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딱 아이가 방에서 기어 나와서 그 소리를 할 때 뇌가 어떻게 되냐? 핸드폰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뇌가 다시 이렇게 돼요. 만들고 있던 신경망 다시 돌아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열심히 그죠? 야, 잘했다. 필라테스 하다가 아프다 하고 난 다음에 좀만 쉬었다 가야지. 며칠 쉬고 나면 다음에 똑같은 동작 할 때 또 아프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걸 계속 반복. 머리에서 신경망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공부가 항상 힘든 거예요. 왜? 항상 신경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잠깐만 쉬었다. 그냥 할까? 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신경망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신경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소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생각하면 신경망이라는 건 머리에 있는 고속도로거든요. 정보가 왔다가 소통되는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편도 1차선 국도, 여기는 왕복 12차선 고속도로. 여기 정보를 12개 통과시킬 때 얼마 걸려요? 12초. 여기 12개 통과시킬 때 1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놈들은, 이렇게 뇌를 발달시킨 아이들은 공부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 항상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뭐예요?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수능 만점 받은 재학생은 다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요. 웃기지 않아요? 수능을 만점 받은 학생들은요, 재학생들은요, 다 수시로 서울대를 가요. 서울대를 가거든요. 왜? 뇌 상태가 이렇거든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뇌가 이렇게 신경망을 만들 때 딱 하나만 신경 씁니다. 딱 하나의 소스. 그게 뭐게요? 내가 뇌를 신경망을 만들 거야 라는 자기 의지요. 끝. 부모님이 공부하란 말을 하면 이미 뭐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공부를 해도 신경망을 못 만들어요. 고대가 문과대학은 좀 괜찮은데 이과대학은 좀 부실분하거든요. 옛날 건물이라. 그래서 지들끼리 뭐라고 부르냐면 안암공전이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는 안암공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과생들의 이탈률이 엄청 높아요. 어디를 가기를 원할까요? 그들은? 서울대도 아니에요. 연대 송도 캠퍼스. 거기가 그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수해서 연대 가려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엄청 로망이거든요. 안암공전에서 도망가겠다. 6개 틀려서 재수학원 가가지고 1년 동안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어쩌다 수능 만점을 받은 거예요. 실수로. 진짜예요. 수능 만점 실수거든요. 찍었는데 잘못 찍어서 맞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아예 없어요. 그 수능 한 개, 두 개 틀리는 애들은 그 문제를 몰라서 틀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실수예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년도 수능 만점 받은 그래서 실제로 수능 6개 틀려서 거기 들어간 만점 받은 그 아이 1년 동안 학원비 얼마 낼게요? 공짜예요.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전년도 수능 1등급, 전년도 국어 1, 수학 1 받으면 전국 모든 학원이 공짜예요. 교재비 안 받아요. 밥값 제공해 줍니다. 용돈 줍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게 해요? 놀라운 호구들입니다. 돈 갖다 바치는 호구들 엄청 많아요. 그거 보고 놀랍게 돼요. 그걸 왜 믿죠? 전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걸 왜 믿죠? 거짓말인데? 걔가 뭘 했길래? 학원에서 뭘 했길래요? 학원에서 뭘 했기 때문에 뭘 했길래 만점이 나와요? 딱 없는 소리예요. 4개, 5개, 6개 틀린 놈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4개, 5개, 6개 맞추는 거라니까요. 학원 선생님이 뭘 해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이 뇌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입시도 교육도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는 공부해란 말이 안 통하거든요. 절대로요. 자기가 원했을 때만 신경망을 만들거든요. 게다가 부모님 잘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아들 이제 우리 공부할까? 그런 부모는 없겠죠.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욕하기 직전 상태잖아요. 아들! 언제까지 핸드폰 하고 있을까? 왜? 질문이에요.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이건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이죠, 당연히. 그러면 N은 감정으로 나올까요? 이성으로 나올까요? 감정으로 나오죠. 공부는 이성적인 작용일까요? 감정적인 작용일까요? 이성적인 작용. 그럼 애가 빡쳐 있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놈이 뭐 하겠어요? 종이다 수학 문제 책 펼치고 엄마 이러고 있겠지. 공부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 부모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아들내미 딸내미랑 싸웠을 때 상황들을 몇 번 이렇게 거슬러 보세요. 제 말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할걸요? 애가 방에서 지 혼자 놀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와서 핸드폰을 해요. 내 눈앞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낚시하는 중이에요. 자기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누군가가 날 건들면 난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계속 알짱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빡 터져가지고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애가 방에 들어가면서 화를 내고 막 난리 싸우고 끝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걔가 뭐라고 생각하게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니까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거 하려고 앞에서 깨짝깨짝거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지 10년 차 베테랑 학생 초보 학부모 어떻게 그렇게 잘 낚이는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놈이 와가지고 내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깨짝깨짝거리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부 안 해요. 그놈은. 그냥 손잡고 나가세요. 그냥 손잡고 나가서 걸어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낚이지 마시고. 그래서 부모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내미 딸내미 성적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적 어떤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요? M자요? W자요?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에서 사고 패턴이야. 뇌의 신경망이 바뀌지 않으면 성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할 수는 있는데 항상 그 수준을 유지를 한다고요. 한 학기는 올랐다가 한 학기는 떨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큰 범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신경망이 딱 거기서 멈춰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실제로 이놈이 왜 그러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서울대 경제학과 간 학생의 성적표. 그럼 이 학생은 뭘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자신의 신경망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전국 정도로 따져도요. 저 정도의 성적표를 만들어낸 애들이 7% 정도 돼요. 제 프로그램의 30%거든요. 저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만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좀 과하게 강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 이 힘든 일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강의를 듣고 부모님이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25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했거든요. 보기만들고 조금 연식이 오래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진짜예요. 쌤, 제 아들은 9등급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뇌 신경망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뇌가 저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건 우리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쌤! 수학적 머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문과머리, 이과머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이나 하겠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문과머리, 이과머리 그딴 게 필요 없어요.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뭐게요? 수학 공부 시간이 작아요. 진짜예요. 수학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수학 공부 시간이 쥐꼬리만. 제가 지도했던 진짜 대단한 그런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국어 100, 영어 100, 수학 50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 전부 다 수학 잘하게 만들어줬어요. 방법은요? 되게 단순해요. 너 오늘부터 국어, 영어 공부 금지. 넌 오늘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수학만 공부한다. 딱 2달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수학을 어느 정도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신나서 해요. 국어 100을 맞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을 본 거예요. 수학을 간 본 거거든요. 얘는. 수학 간 봤더니 자기가 잘할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접어버린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수학적 재능 어디서 나오게요? 대학 가서 해석학 배우면 수학의 해석학 배우면 재능이 필요해요. 그 전까지 재능 다 필요 없어요.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요. 유전적으로 수학을 못해요. 그런 게 뭐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건 그 유전에 대한 이해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트렌드 전체를 놓고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상위권 N수생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수능 난이도는 올해 지금 평가 수능 출제된 게 역대급으로 출제가 잘 된 걸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수능도 이 정도 수능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올해 트렌드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26, 2027까지는 트렌드가 이렇게 가요. 2028부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2028부터는 아주 심각한 고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렇죠. 교육부 교육정책 자문위원 하면서 자문위원들끼리 대판 싸웠거든요. 2028 때문에. 어쨌든 좀 많습니다 뭐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6 전형별 비율을 보면 이건 2016, 2027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두 다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 안 나요. 다만 2028은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전국으로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14개를 놓고 딱 보면요. 어떻게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안 뽑아요. 왜 안 뽑게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고 학원에서 뻥튀기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A 고등학교의 2등급과 B 고등학교의 3등급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위권 대학의 평가의 철칙이에요. A 고등학교의 2등급과 B 고등학교의 3등급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비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이.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엄청 많이 깔아놔요. 뭘 깔아요? 고대동국대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서류 20%. 이거 학생부 반영하는 건데 이거 정성평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성적 80% 보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정성평가로 20%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고등학교 내신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거 고교 학점제예요.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A 고등학교의 갑군이 선택한 과목과 B 고등학교의 을군이 선택한 과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이걸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등급을 비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A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B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인데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제 첫째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는 수능보다 어려워요. 내신 문제가요. 애들이 수능은 안 틀리는데 내신 문제는 기가 막히게 틀리거든요. 수능 문제를 한두 개 틀리는 애들이요. 50점을 못 받아요. 내신 시험 문제에서. 걔들 일반계 고등학교 갖다 놓으면요. 전교 1등 하거든요. 수학. 다 맞고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이 전부 다 고대 동국대가 시작을 했고 건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대학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10% 뽑는다고요. 이것도 왜 10% 뽑게요? 정부가 10% 뽑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랑 동국대가 뭐예요? 10% 뽑을게? 그 대신 서류로 뽑을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10% 이상 뽑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요 5%였어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요 5%였다고요. 한 과에 한 명이에요. 대학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학이 무엇을 보려고 하고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손 들어봅시다. 어머니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괴롭히면 안 되죠? 저기 뒤에 어머니.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아들을 위해서 기록되는 글자 수 몇 자쯤 될 것 같으세요? 1500자. 옆에 어머님? 1000자.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 몇 자예요? 1500자.
네, 좋습니다. 3년 동안 5개, 정확하게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이 아이들 한 명을 위해서 기록되는 글자 수가 27,000자예요. 27,000자라고요. 27,000자로 자기 아들, 딸의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리가. 그건 좀 멍청한 거죠. 학생부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들이 많은데 가장 큰 오해가 이거예요. 내 아들을 학생부에 기록되는 글자 수는요. 5학기 동안 40명의 선생님이 27,000자를 기록해줘요. 그럼 그 27,000자를 가지고 내 아들의 우수함을 증명하면 돼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3 올라간 예비 고3 학생들 1학년, 2학년 끝났어요. 3학년 때 몇 자 남았게요? 9,000자요. 제가 나중에 제 메일 주소 보여드릴게요. 장담하는데 아들내미, 딸내미 장점 9,000자로 한번 적어보실래요? 저랑 한번 도전?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학 보내드립니다. 거짓말 안 해요. 저 이렇게 해서 도전하신 분 서울대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보내셨더라고요. 와, 그냥 보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27,000자. 27,000자까지는 과하고요. 15,000자만 해서 보내보세요. 뭐 이러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 15,000자는 세우지 못했어요. 어쩌였더라? 한 3,000자 정도 했겠네요. 3,000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감동했던 그 학부모님한테 감동했던 건 손으로 쓰셨어요. 제 딸의 장점은 1번, 2번, 3번 설명도 없어. 설명을 했으면 좀 길어졌을 텐데 설명은 없어. 1번, 2번, 3번 하나씩 사진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몇 번이었게요? 197번이요. 197가지의 장점을 가진 딸내미. 안타깝게도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 1반계 고등학교 학생. 서울 그 학생 1반계 고등학교 2점 얼마였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그 학교 개교 이래 첫 서울대. 약속시킨다고요. 다만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그 학부모. 그래서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쓱 서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둘째. 참 마음이 그랬어요. 어쨌든 27,000자예요. 어떻게 채우실 건데요? 대충 아무렇게나 탈락. 당연하죠. 27,000자를 내 아들 딸의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글자를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부모님들, 자 집에 있는 그 왼수를 한번 떠올려보자. 장점이 뭐예요? 이러면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딸의 장점이 뭐지? 왜냐하면 대학은 단점을 안 보거든요. 단점은 안 봐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대학이 단점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대학은 단점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학생부에는 단점이 안 적히니까. 그러니까 학생부는 전부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대학이 학생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모두 다 거짓말. 그럼 뭐 해야 돼? 증명하는 거예요. 27,000자를 가지고 증명하면 그게 팩트가 되거든요. 그럼 붙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평가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뭘 볼 거냐면 대학이 보고자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보고자 하는 걸 딱 준비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서울대 보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없나요? 우리 일단 이럴 때는 일단 무조건 손 드는 거예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서울대 보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좋습니다. 서울대 가자고요. 그럼 서울대 보내드릴 방법 1번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년 1,몇백 명의 학생이 서울대를 갑니다. 수시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아이들이 가요. 이게 서울대 수시 합격의 비결입니다. 학생부에 뭐가 넘친다고요?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그걸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바꾸면 뭐게요? 지적 호기심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머릿속으로 방금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를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으로 옛날 아들, 딸, 지금 말고 옛날 아들, 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내 아들, 딸이 옛날에 질문 많았지. 그건 호기심.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대학은 떨어져요. 진짜예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적 호기심이란 말은 뭐게요? 공부한 호기심이에요. 그냥 궁금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뭐? 궁금해하는 아이. 학생부에 27,000자를 궁금함으로 채운 아이. 그리고 그걸 뭐예요? 그냥 궁금하다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을 증명하면 돼요. 그걸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증명했냐고요. 예비고3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9,000자를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 학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우수함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연대는 조금 달라요. 연대랑 고대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연대는요, 일반고 학생들이 잘 못 가요. 왜요? 연대는 목적이 선명하거든요. 연대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은 학업적 수월성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요. 다른 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고를 잘 안 뽑는 거예요. 고대는요, 학업적 수월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돼. 그런데 공동체에서 너의 역량을 증명한 아이, 선공후사라고 하거든요. 공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걸 뒤로 미룰 줄 아는 아이, 공동체에서 발현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 고대는 그런 아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게 우수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고대를 잘 보내는 고등학교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팀플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저희 학교가 딱 그거거든요. 팀플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어요. 혼자 하는 우수함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함께 간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고대를 잘 보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선발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연세대 거예요.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한국외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게 너무 잘 만들어져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걸 차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건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이에요. 대학마다 학업 역량을 규정 짓는 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서울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서울대에서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깊이 있게,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서울대 학업 역량이 뭐냐면 폭넓고 깊이 있고 활용할 줄 아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다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우니까 부모님들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검색창에다 치시면 돼요. 그럼 책장 하나 나오거든요. 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장 하나 나와요. 그 책장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발 부탁드리는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진짜 그러면 대학이 선발하려는 학생이 확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준비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예요. 대학 교수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 아들, 내 딸의 학생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내가 처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평가자들이 뭘 보고 있는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공부하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럼 내 아들, 내 딸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보이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 첫 번째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빨간색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국가와 각종 사고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 다른 건 뭐예요? 지식의 확장이. 그럼 지식의 확장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또 아무도 대답을 못해. 지식의 확장은 세 개의 층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걸 공부를 하면 내 아들, 내 딸을 27,000자, 16,000자, 지금 예비 고2는 16,000자가 남는 거거든요. 예비 고3은 9,000자가 남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되죠. 학생부에서 그걸 증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보세요, 부모님들. 서울대학교 빼고요. 동국대 정도로 얘기해 볼까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전부 다 비슷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2.5 정도 돼요. 내신 2.5 정도로 평균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1점대가 수두룩일 터이니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내신이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초반이에요. 30%가 3점대 미치거든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1점대는 떨어지고 3점대가 붙는 거잖아요. 왜? 증명했으니까. 제가 저희 얘기를 제가 보낸 학생들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재작년에 보낸 학생들이에요. 3학년 일반 학생이고요. 3학년 일반 학생이 2명이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갔어요. 조금 이상하죠? 같은 반에서 같은 학과를 2명이 간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도 신기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는 반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걸 왜 봐요? 그러니까 신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위에 학생은 1.6이고요. 밑에 학생은 2.78이에요. 2.78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합격. 근데 2.0도 떨어지고 1.3도 떨어졌거든요. 같은 과는 아닌긴 한데.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증명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같은 과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과 보냈는데 왜 자꾸 같은 과 보내냐고 제가 엄청 뭐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1.6 학생은 제가 영문학과를 보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문학과는 문학의 방점을 찍은 아이들이에요. 2.78 학생은요? 영어학과를 보냈어요. 얘는 뭘 한 거예요? 학생부에 문학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언어로서의 영어, 언어학에 포커스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두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완전 달라요. 같은 학과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지식의 층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깊이 있는 이해를 했니? 너한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뭐야?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공부를 해봤더니 더 필요한 공부가 뭔지 알겠어? 그리고 너 어떻게 활용했니? 넌 어떤 성장을 한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학업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내 학생부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부모님들.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 시간이 큰일 났어요. 빨리 끝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괜찮아 보이세요? B? 자,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해볼게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대학은 이걸 안 보는데 대학이 이거 보는 대학 없거든요. 농담이면 진짜예요. 대학은 이 평균을 안 봐요. 근데 자꾸 평균만 봐.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서울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서울대 경제학과예요. 걔는요 2점 얼마가 나왔거든요. 내신이
걔가 1학년 때 4등급 받았어요. 3학년 때 1등급 받았어요. 대학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 학생부를 보면서 아이 얘는 1학년 때 4등급이네 탈락. 평균이 2점대네 탈락. 그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봐요? 학생부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1학년 때 4, 3학년 때 1. 그 다음에요. B학생은요. 1학년 때 1, 3학년 때 3. 어떻게 될까요? A학생은요. 다 합격. B학생은 다 탈락.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 평균에 자꾸 발목 잡히면 안 돼요. 1학년, 2학년 때 어떤 내신을 가지고 있었던지 3학년 때 이 학생이 자신의 성장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거든요. 학생부를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27,000자를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학생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대학교 수업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그런 평가할 게 있어 없어? 없죠. 탈락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게 나와요. 학생부의 유사도가 얼마? 37%. 저기서 유사도는 뭐예요? 문장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의 문장 자체가 똑같은 게 37%야. 이 학생은 학생부를 볼 필요가 없죠. 탈락.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 교과서 드려. 이거 진짜 모 대학의 이 평가 시스템 화면을 캡처해서 온 거예요. 아,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부 어때 보여요? 뛰어나고 호기심 많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우수하고 탁월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학생부를 만들면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학년 수학 6등급의 서울대 사회학과 간 학생부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네. 왜? 활동은 똑같으니까. 밑에는요. 대한민국에서 1명. 전국에서 1명. 이 학생이 뭐 했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의 2학년 여학생이에요. 2학년 때 학생부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의식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색했어요. 이 학생의 활동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활동도 되게 중요한데 포커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드리면 2학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요. 믿어지세요? 뻥치고 있네. 어디서 고등학교 2학년 나부랭이가 무슨 자본주의 체제에 관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 누구의 생각? 대학 교수들의 생각. 그러면 저 자본주의 체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뭐 하면 된다고요? 증명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내가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4과목, 3과목, 4과목에서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읽다가 여기 보면 뭐예요? 이 학생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왜? 수업에서 3과목 선생님이 증명했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거 쓰고 증명했죠? 4명의 선생님이 이 학생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관심이 있다고 뭐 해줬어요? 증명해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팩트가 돼요. 그게 학생부를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1번 엄마가, 2번 학원이. 누가 해요? 학생이요. 뭘 궁금해하냐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까 서울대 경제학과 보낸 학생의 학생부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런 설계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고장난 민주주의에 대한, 고장난 자본주의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경제적이죠. 고장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 뭘 하고, 사회문화에서 뭘 보고, 문학에서는 베리스의 상의를 보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가
이른바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겹쳐지는 요 부분이 중복으로 보여지는 요 부분이 대학 교수들한테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이는 거거든요. 증명되어진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설계도를 갖추고 봐야 돼요. 27,000자짜리 설계도, 16,000자짜리 설계도, 9,000자짜리 설계도요. 어떻게 증명할 건지요. 이건 증명의 문제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진짜 보기 힘든 학생부예요. 이건 7학종 합격한 학생부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카이스트 5개 대학 7개 학종 7개 전형 전부 다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예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최단경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3차원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 확률 변수를 급식 대기 시간을 확률 변수로 설정해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요. 건물 표면의 주변의 공기 흐름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움직여지 기울기가 깎이는 값에 대한 공부를 미적분을 통해서 했어. 계산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 학생 과가 뭐게요? 이 학생 학과는 이동권에 관심 있고요. 3차원으로 보는 것에 관심 있고 건축물이 바람이 깎아먹는 건축물에 관심 있어요. 이 학생 학과는요? 건축학과. 이 학생의 학생부에 건축학과를 지망한다는 글자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건 초라한 학생부예요. 저희 진로 희망은 의사고요. 초라한 거예요. 아주 비루한 학생부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적으면 안 돼요. 내가 의사로서 내지는 의사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공부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음대에 관심 있고 바람에 관심 있어. 다 뭐예요? 건축이죠. 내가 궁금해하는 영역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요. 그 공부한 내용이 학생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건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성적은 이렇게 됩니다. 3학년 때 시험을 제일 못 쳤어. 2.36이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요? 3학년 1학기 2.3의 내신이 5개 대학 7개 전형에 전부 다 합격했다고요. 왜? 학생부가 정확하게 증명했거든요. 이 학생의 영역.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그냥 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내 아들, 딸들의 학생부의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거 무조건 질문해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제가 제일 요즘에 밀고 있는 말이에요. 배우고 사고하고 연결하기. 이게 학생부의 모든 거거든요. 학생부 27,000자를 어떻게 채울까요? 배우고 사고하고 연결하는 걸로 채우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그런 학생부는 합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건국대학교 거예요. 건국대학교 일반고만 볼게요. 일반고만 쭉 가서 끝에 보면 합격한 학생이 얼마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3.6이요.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네. 특목고 자사고 다 빼고 어디에서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3.6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한 번만 딱 생각해보라고요. 3.6의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의 학생부 성적 추이는 어떨까요? 1번 우상향. 그럴 수 있겠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에서 시작해가지고 3등급까지 올렸다. 그러면 3등급이 안 나오겠지. 평균이 3.6이에요. 그러면 이 3.6이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신 분포가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면 일반고에서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건국대라서 그렇고요. 한양대는 이거보다 더 낮아요. 한양대는 거의 4.8, 5점대거든요.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이요. 그런 학생들을 왜요? 증명을 했으니까 간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인데 넘어가네요. 이거 시립대학교예요. 시립대학교 합격한 학생들 최종을 보면 2.2, 2.2.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일반계 고등학교요. 여기도 일반계 고등학교요. 특목고 자소고 다 빼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딱 통계를 낸 거예요. 2.2인데 문 닫고 들어간 놈 얼마? 일반계 고등학교에 문 닫고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5.1. 5.1의 내신을 가지고 4.8에 4.5에 3.9의 내신을 가지고 실대 합격한다고요. 왜? 어떻게 증명했냐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그룹과 2그룹 공부를 누가 더 잘할까요? 시험을 봤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수백 번 실험된 거예요. 현우 강의, 정승, 조정 강의를 들은 학생과 동네 학원의 강사의 강의를 들은 학생,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대답이 없지 왜? 없어. 1그룹이 잘 볼까요? 2그룹이 잘 볼까요? 네. 전 세계에서 수백 번 실험의 결과 아무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공부 누가 하는 거예요? 1번 1타 강사가 7타 강사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요? 그놈이요. 차이 안 난다고요. 절대로요. 넘어갑시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공부를 위해서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니? 핸드폰이요. 이러면 이제 좋은 데 가는 거죠. 너의 영혼을 나에게 저당 잡힌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메일 주소 찍으시고요. 도전하실 분들은 아까 그거 도전하세요. 제 아들의 장점은요. 저 197번까지는 이제 감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감동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 받았으니까 저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한번 메일 보냈는데 답장 안 한다고 10번 보내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내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못 살았고요. 이재용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저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 아이들이 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라틴어 어원에서는요,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디딤돌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부모님은 자녀의 인생에서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근데 페트라이고 싶은 스칸달룸이에요. 맞죠? 현실은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페트라가 될 수 있는지. 이 아이가 내 삶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디딤돌이란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짓밟아야만 해요. 그때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의 페트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멋진 페트라 학부모님이 되는 목동 지역 학부모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